네, 오늘은 3강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이 사회학 이론입니다. 사회학 이론. 제가 이제 기출문제나 이렇게 쭉 봤을 때, 출제 빈도가 제일 높은 데다. 물론 이제 처음에 모두에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는데, 사회학은 이제 기출문제 쭉 봤더니 골고루 나와요, 확실히. 골고루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간 내용이 어렵다든가, 또는 사람 이름 많이 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빈도수로 봤을 때, 아무지간 제가 볼 땐 여기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1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비쳤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오기스트 콩트, 이거 한국말로 콩트. 이 사람 제가 별표해드렸잖아, 첫 강에서. 사회학의 아버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둘 게, 자, 사회학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사회 구조를 연구하는 것을 사회 정학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이게 정태적이다, 고정되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거. 근데 동태적이다, 그럼 동자는 움직일 동자 아닙니까? 사회 변동이라는 건 변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이제 사회 동학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이런 말들 나오면 이거 꽁트 거다. 그래서 꽁트에 대해서는 이 말. 그리고 이것도 1강에서 그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지식이나 학문 연구의 3단계. 이건 주관식으로도 막 콱콱 물어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셔야지 할 수 없이. 그래서 지식 연구 3단계 3단계였죠. 기억해 보세요. 신화 또는 신학적 단계. 그것이 형이상학적 단계. 그리고 과학적 단계.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실증적 단계 이렇게 해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로 콩트의 말로는 이 실증적 단계 지금 여기에 와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학문은 증명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만이 진짜 지식이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도 암기하시기. 그래서 하여튼 콩트에 대해서 요것들은 예상 문제로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스펜서. 요 스펜서는 콩트보다는 좀 덜 나와요. 덜 나오는데 그래도 굳이 표현을 하자면 노란 별표, 제가 첫날에 말씀드렸듯이 빨간 별표 90%, 요거는 한 7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스펜서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을 그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진화의 원리. 다윈의 진화론은 물론 생물학에서 나온 이론입니다만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리를 동물 세계를 그렇게 얘기한 건데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살아남고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점점 발전해 간다. 그래서 스펜서 얘기가 이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시켜서 그리고 사회라는 것도 어떻게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잡다한 사회에서 통합되어진 상태로 발전한다. 그 다음에 동질적인 사회에서 이질적이고 다양한 사회로 변할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분화된 사회에서 분화된 사회로. 여러분 요거만 간단히 설명드리죠. 미분화 분화. 옛날에는 재정일체라 해서 제사장이 정치도 하고 제사주의하고 종교적 기능, 그리고 사람들도 집에서 예를 들어서 농사도 짓고 농기구도 만들고 다 했어요. 그게 미분화 사회입니다. 그러나 점점 분화된 사회로 갈수록 세분화되는 거죠. 농사만 짓고 농기구 만드는 공장 따로 있고 병 고치는 거는 옛날에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 손은 약손 집에서 그냥 웬만한 거 다 고쳐버려. 그러나 지금 병원에 가야 돼. 완전히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죠. 이쪽 오른쪽 상태로 가는 것이 사회가 진화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스펜서가 주장하죠. 그래서 이 스펜서의 주장을 흔히 그래서 생물학적 진화론을 사회학에 적용했다 해서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단순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로 간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스펜서와 관련해서 알아둘 용어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군사형 사회에서 산업형 사회로 변한다. 네. 요 말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군사형 사회 같은 경우는
아주 명령식으로 수직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죠. 과거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산업형 사회라는 것은 어떤 정부의 단순한 명령이나 정부의 의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 각 분야가 각자 자기들의 이익과 어떤 자기들의 특징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회죠. 그것이 바로 산업형 사회. 자발적인 협동이나 경쟁 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대 산업 사회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 정도를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사람 중에 에밀 뒤르켐이 있죠. 이 사람도 이제 1단원에서 다 나왔습니다. 뒤르켐, 뒤르켐, 어떤 사람은 뒤르캥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알아두세요. 이 사람도 별표입니다. 빨간표입니다. 뒤르켐에서 꼭 알아둘 용어, 사회적 사실. 이 단어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회적 사실이라는 게 있대요. 이 뒤르켐 얘기는. 그래서 사회 현상도,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사회의 어떤 현상도 하나의 thing, 하나의 사물, 물건이라고 취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무의 재료가 뭐냐? 이런 것만 이게 사물 아닙니까? 이런 사물을 연구하듯이 인간의 사회 현상 자체도 하나의 어떤 사물이다. 이 thing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그 사회에는 어떤 공통적인 사실이 있대요. 그걸 사회적 사실이랍니다. 이것을 규명함으로써 이렇게 만약에 연구를 한다면 어떤 연구가 가능하겠어요? 사회에 대한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뒤르켐이 사회적 사실이라는 용어를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뒤르켐의 얘기를 뭐라 그러냐? 이 말도 반드시 알아두기. 사회학주의의 제창자다, 이런 거. 뒤르켐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1강에서도 나왔었지만 뒤르켐은 자살론, 이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가 자살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사회실제론이었죠. 사회실제론. 물론 사회실제론이지만 이 사람은 또 하부이론, 기능론적 입장입니다.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뒤르켐과 관련해서는 자살론, 사회실제론, 사회적 사실이란 용어, 사회학주의의 제창자, 이런 거 이제 단골 출제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뒤르켐에서 이런 말 하나 또 참고로 알아두죠. 기계적 연대라는 데에서 유기적 연대로 이런 표현이요. 이런 표현도 뒤르켐에서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무생물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유기적이라는 것은 사회 유기체설, 생명체란 뜻이거든요. 연대한다는 것이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자발적으로 연대하는 것을 유기적 연대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발달하거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그 구성원들 사이에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동을 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유기적 연대라 하죠. 만약에 히틀러나 무슨 전체주의과나 옛날 공산주의과 같이 거기서는 완전히 그냥 기계같이 사람들이 그냥 움직여요. 군대가 옛날에 그 TV에서 여러분 소련의 붉은 군대 행진하는 거 보세요. 막 팔 각도도 하나 안 틀려. 그냥 기계가 움직이는 사람들이 착착착 돌아가죠. 사실 근데 그런 건 기계적 연대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사물이 아닌데 그런 연대에서 유기적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살아있는 연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 또 뒤르켐의 중요 이론입니다. 자, 그리고 자살론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이제 이 출제의 아주 단골 메뉴가 또 누구냐? 마르크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마르크스 그럼 공산주의 이론 만든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이거 다 보시죠. 자, 이 마르크스한테 영향을 끼친 사상들 해서 독일 고전 철학 그러는데 이게 누굴 말하는 거냐면 헤겔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독일 관념론이라고도 그래요. 칸트 말고 칸트 뒤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헤겔의 변증법이란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 좀 중요하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죠.
자, 변증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있다. 그걸 정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대되는 현상이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둘이 막 치고받아요. 거기서 장점만 딱 취합해서 합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합이라는 것이 완벽한 것 같지만 이게 사실 다시 또 정다시나 마찬가지다. 일정한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의 모순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하는 반다시가 또 나온다. 둘이 막 또 치고받는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만 싹 따서 또 합다시가 된다. 이게 또 다시 정투다시,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쭉 발전해가는 것을 변증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헤겔은 세상은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쫙 어떤 절대적인 상태로 발전해 나가는 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이성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마르크스는 저걸 딱 따다가 누구 거를 또 합했느냐? 포이어바하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외국어를 한글로 옮긴다는 게 뭐 독일 발음으로 포이에르바흐 뭐 아무렇게나 쓰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 비슷하게 이름 나왔다. 이 포이에르바하 이 사람이 바로 유물론의 대표적이거든요. 유물론이라는 것이 관념론 반대이기 때문에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분명히 헤겔은 독일 관념론의 완성자예요. 칸트로부터 시작해서 이 관념론자고 유물론자거든요. 그럼 완전히 반대예요, 사실은. 근데 마르크스가 교묘하게 헤겔 거에서는 변증법만 싹 따와. 그래서 포이에르바하에서는 유물론만 싹 따온 거야. 그래서 마르크스가 어떻게 바꿔요? 이 세상이 정반합으로 발전하는데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정신, 이성이 아니라 물질이다. 그래서 바로 이걸 합해서 마르크스는 유물변증법, 유물변증법 또는 뭐 변증법적 유물론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이게 마르크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물변증법이란 마르크스 이론은 독창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헤겔과 포이에르바하 이론을 짬뽕시켜서 이 사람이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 고전경제학이라는 게 있는데 영국 고전 정치경제학이라는데 옛날에는 이제 정치학 경제학을 막 섞어서 막 연구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쓰는 거고요. 근데 영국 고전 경제학자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국부론으로 유명한 소위 경제학의 아버지 그럼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죠.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했고 자유방위주의를 합리화시킨 사람. 이 영국의 스미스하고 리카도, 이 리카도 이 두 사람이 이제 고전경제학인데 이 사람들이 가치학설을 주장합니다. 가치학설. 자, 얘네들 가치학설이 뭐냐? 이 세상에 가치가 왜 가치가 있는 거야? 책상이 왜 가치가 있냐 이거? 컵이 왜 가치가 있냐 이거야? 근데 유명한 그 얘기도 있잖아요. 스미스가 왜 다이아는 별로 쓸모도 없는데 비싸고 물은 안 먹으면 죽는데 왜 싸냐? 경제학의 아버지인데 그 이유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건 이제 스미스의 파라독스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가치에 물론 이제 그것은 희소성을 몰라서 그랬겠죠. 물론. 근데 이 가치학설에서 누구야? 마르크스가 노동가치설이라는 것을 빼오는 겁니다. 이 노동가치설은 뭐냐면 이 책상의 가치는 뭐냐? 나무값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그 10만 원의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책상을 만드는데 투여된 노동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플러스돼서 20만 원짜리 책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노동가치설이거든요. 요걸 또 싹 빼온 거야.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르크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전개합니다. 그럼 노동가치설의 논리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책상 회사 사장이 책상을 막 만들어. 그러면 재료값 빼고는 노동 인건비 아니냐? 그럼 노동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장이 다 가져버리고 이만큼 떼어가지고 노동자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억지 주장을 한 것이죠. 뭐 상식적으로 요새는 뭐 다 아시겠지만 광고해야죠. 또 유통마진도 다 있죠. 또 기술개발비 있죠. 경영혁신 만약 기계 들여다 놓으면 기계값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일단은 이제 노동가치설을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는 독일의 관념론 고전 철학에서 특히 헤겔의 변증법, 그리고 포이에르바하의 유물론, 그리고 영국 고전 경제학의 스미스나 르카도의 이론, 이런 것들을
본 따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론 정리한 겁니다. 이게 막스 이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막스와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그 사회 생리학의 창시자라 해서 2강인가에서 나온 사람 1강 끝에선가요? 생시몽을 기억하시죠? 이 생시몽, 이 사람하고 영국의 오원, 그 다음에 프랑스의 생시몽, 요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왜 이런 용어가 붙었냐면요, 여기서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영국이요, 프랑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있냐면 독일의 지금 여기 나온 누굽니까? 마르크스. 그리고 마르크스의 영원한 후견인이었죠. 막 말년에 생활비 탓도 그랬어요. 이 사람한테. 이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회주의에서 영국 프랑스 사회주의와 독일 사회주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대립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은 왜 얘네를 공상적 이렇게 비판한 말이거든. 왜 공상이야? 유토피아? 이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마르크스는 거기에 반발하면서 인간이 자선에 의해서 평등사회를 만드는 것은 꿈이다. 말이 안 된다. 인간에 대한 아주 극도의 불신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 방법은 뭐냐?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의 폭력혁명에 의해서 부르주아 있는 자들을 싹 몰아내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것만이 맞다. 그래서 자기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사회주의 계보를. 마르크스한테 이것이 영향을 줘서 그 이후에 19세기에 사회주의가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데 거기도 이렇게 평화적인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르크스,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마르크스는 그 한 파다. 죄송합니다. 이 마르크스적인 것을 계승한 것이 레닌에 의해서 공산주의 혁명, 소련,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산당 하는 게 밑에 애들입니다. 공산주의. 반면에 이 위에 사람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다운 삶을,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러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뒤에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소위 이제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서구 좌파들이 주장한 것이죠. 그게 바로 민주사회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사회주의.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민주사회주의. 이것은 이제 지금도 몇 년이 이어가고 있죠. 영국의 노동당 같은 경우 다 민주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한 계보죠.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는 폭력적이나 폭력을 부정하느냐 이겁니다. 굉장히 잘 알아두세요. 다시 여기서 마르크스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두실 용어가, 그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마르크스의 역사 발전 5단계설 하고 마르크스의 하부 구조 결정론 다 잘 알아두세요. 다 굉장히 잘 나와. 역사 발전 5단계설, 하부 구조 결정론. 이게 다 마르크스 얘기야. 자, 역사는 맨 처음에 원시 시대에는 원시 공산사회였대. 공산이 이게 글자 그대로 공동 생산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시인들은 다 공산이에요. 막 남자들이 가서 잡아와가지고 같이 나눠 먹잖아. 공동 생산, 공동 분배. 근데 여기서 마르크스는 언제부터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했다? 고대 노예제. 노예를 부리기 시작하면서 계급이 생기고, 특히 여기서 이 고대에 사유재산제가 발생한다. 네 거 내 거를 가리게 된다. 이 사유재산제도가 모든 사회학의 근원이다. 인간이 바로 자기 재산을 갖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다. 여러분, 이 사유재산제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보는 것은 마르크스와 같이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소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민주적 방식으로 평등사회를 만들자 그랬고, 이 마르크스는 다 그냥 폭력으로 다 뺏어버리고 나누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중세로 가니까 뭐가 된대요? 중세 봉건사회가 된대요. 그러더니 근대로 가니까 뭐가 돼요?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몇 단계입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왔죠? 여기서 자본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이 뭐래? 엄청난 빈부차. 스스로의 모순으로 붕괴되고 뭐가 온다? 공산주의 사회가 마지막으로 도래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순환이 아닙니다. 직선적 사관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딱 오는 그 순간으로 모든 역사는 이제 끝난다는 거죠. 목표 달성이 끝난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여기서도 이제 뭐 자세하게 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시험 나온 걸 보니까 막 여기서 심화해가지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나가고 이거 5개를 써라 이런 것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거 5개 써라. 외워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주의하실 게 마르크스에서 주의하실 게 이 고대에서부터 인간이 뭘 만들기 시작했느냐? 국가라는 걸 만들었대. 국가라는 걸 만들었는데 국가는 뭐야? 한마디로 계급 착취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르크스는. 옛날부터 고대에는 귀족이 노예를 착취하고 중세는 성직자나 영주들이 농노를 착취했다. 근대에는 자본가 너희들이 노동자 착취했다. 그게 그거다 다. 착취와 피착취의 구조는 똑같다. 그런데 착취할 때 없는 사람들이 대드는 거를 막으려고 국가라는 것을 갖다 딱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까부는 놈은 경찰, 군대를 동원해서 다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갖다 수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요? 만약에 부자 계급을 싹 없애버리면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국가도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그것이 주의할 얘기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마르크스에 따르면 마지막에 가서는 착취수단인 국가가 소멸된다라는 것이 막스 이론의 핵심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하부구조 결정론은 또 무슨 소리냐? 마르크스는 이 세상을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치, 예술, 종교, 법,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전부 상부구조라는 거죠. 그럼 하부구조는 뭐냐? 물질 또는 경제적 생산관계, 생산력. 생산관계라는 말이 좀 어렵죠? 경제적 생산관계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돈 많은 사람들이 기계하고 공장 차려놓고 회사 차려놓고 돈이 없는 그 사람들을 프롤레타리아, 무산계급이라 그래.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몸으로 때워야 되는 사람들이 시체말로 그 사람들 들여다가 시컷 부려먹고 거기서 착취를 하는 관계. 그런 생산관계. 그런 것이 하부구조래요. 근데 막스의 논리는 뭐냐면 이 세상의 정치, 예술, 종교, 법 모든 것은 물질이나 경제적인 요소에 의해 전부 좌지우지되는 것이다. 이것을 막스의 하부구조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막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말이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막스 말이 맞을 수 있어요. 법? 돈 많은 사람 비싼 변호사 다 나온다. 돈 없는 그냥 가서 그냥 뭐 빵 하나 훔치고 그냥 감옥살이 막 한다. 뭐 종교? 뭐 11조 많이 내고 말해. 정치 돈 없으면 국회의원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하면 그 막스 이론입니다. 딱. 맞아요. 맞는데 뇌물 주는데 안 받는 판사가 있다. 그거 뭘 설명하냐 이거야. 그 어떤 예술가가 있는데 자기의 영달이나 재산 뭐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빈곤 속에서 예술 혼을 불사른다. 김수환 추기경 같은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까? 종교에 그 사람은 자기 재산 축제를 했나? 이게 하부구조로 좌우되는 것도 있고 그게 씨도 안 맥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양면적으로 사회를 관찰해야 되는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 가장 치명적으로 비판을 받는 게 막스 이론은 그 자체만 딱 듣고 있으면 아주 100%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면만 보는 거야 항상.
세상은 기능론, 나중에 자세히 하는데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구나.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면도 있어요. 양자를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쭉 말씀드렸듯이 생산력, 생산 관계에 따른 역사 발전 단계,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판서해 놓은 내용들은 마르크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착취당하는 사람을 프롤레타리아예요. 그 사람들은 없을 무자를 써서 재산이 없다 해서 무산 계급이라 합니다. 그리고 착취하는 그 자본가를 갖다 부르주아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있을 유자 써서 유산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 나왔다. 그거 전부 마르크스가 만든 용어들입니다. 자, 이 정도 마르크스에서는 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말씀드린 저 정도 내용들을 잘 이해해 두시면 시험 보는데 뭐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다시요. 이 사람도 아주 마르크스하고 쌍벽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막스 베이버죠. 막스 베이버 역시 베이버. 이게 완전히 대입이 되는 사람인데, 자, 베이버는 일단 오기스트 꽁트하고 대비해서는 실증주의냐 해석학적 연구를 했느냐도 대비가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마르크스하고 베이버는 또 어떤 면에서 이제 대비가 되느냐입니다. 자, 베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해석적 연구, 즉 질적 연구, 인간의 내면, 어떤 행동의 의미, 동기 이런 걸 중시합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이해를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꽁트는 이해가 아니야. 관찰, 실험을 통해서 법칙을 발견하자야.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대비되는 거. 이 사람은 이해가 아니야. 실험, 관찰, 막 이런 걸 통해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법칙을 발견하자. 그러니까 실증적인 거죠. 이거 대비해서도 뭐 거의 99%고 출제 가능성이. 그거 말고, 그럼 이거 말고 또 마르크스하고는 어떤 면에서 대비되느냐 이거죠. 자, 거기서 보시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자, 이거 유명한 말인데, 자, 여러분 세계 지도 간단히 그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있다고 치죠. 한국 여기 있습니다. 여기 되게 큰 거 한국, 뭐 러시아, 아프리카, 북미, 남미, 호주입니다. 여기서요, 베버라는 사람이 100몇 년 전에 궁금했대요. 왜 같은 유럽인데도 서유럽만 잘 살더래. 동유럽이나 남유럽 잘 살죠, 물론. 근데 그 중에서 걔네가 잘 살아. 같은 아메리카인데 왜 미국하고 캐나다만 잘 사냐 이거. 미국하고 캐나다만. 호주는 왜 잘 사냐 이거지. 호주는. 이거를 마구 연구를 하던 베버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파란 신나라들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국가들이다. 여러분, 가톨릭에 대항해서 프로테스트, 저항하다죠. 프로테스탄트, 저항자, 프로테스탄티즘. 이게 바로 신교입니다. 신교, 개신교죠. 개신교. 여러분, 개신교에서요, 루터의 종교개혁 말고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뱅. 이 칼뱅이 한 얘기가 신이 직업을 주었다. 우리 인간에게. 그 직업은 귀천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신한테 잘 보이는 방법이 뭐냐 이거야. 이 직업에 충실하면 된다. 그럼 신이 나중에 날 칭찬해줘서 은총을 베풀 것이다. 그럼 내가 직업에 충실했던 증거가 있을까요? 증거가. 죽기 전에 많은 부를 축적하라. 단 나쁜 짓을 하면 안 돼. 올바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부 플러스 뭐? 그것을 적절히 자선을 베풀라. 정당한 방법으로 최대로 재산을 모아서 근검 절약하면서 자선을 베풀면 이것이 신에게 나중에 증거가 되는 것이다. 미국의 뭐 워렌 버핏이 뭐 40조 원을 내놨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돼요. 아니 미쳤냐 그 40조 원을. 빌 게이츠도 뭐 자식들한테만 10억만 주고서 다 내놓는다며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조세제도고 딴 걸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로테스탄티즘 국가에서는 이런 논리가 있다. 그러니 얘네들은 열심히 돈 벌려고 안 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그런 정신 가진 애들이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이것이 다른 거는 뭐 이것이 뭐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마르크스의 정면 도전하는 겁니다. 일종의 자본주의,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게 발달하는 게 물질이 좌우한 게 아니다. 정신이 좌우한 거다. 정신이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거다. 그래서 철저히 대립되는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또 베버 관련해서는 자, 여기 나온 거 말고도 관료제,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 관료제 모형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베버입니다. 그리고 이강혜선가 지배의 세 가지 유형, 권위의 세 가지 유형이죠. 전통적 지배, 카리스마적 지배, 그리고 합리적, 합법적 지배. 요런 얘기들. 베버 나왔다. 해석적 연구, 이해,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 관료제 이론, 지배의 세 가지 유형.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 아까 마르크스하고 막 대비해 설명한 거하고 지금 제가 요 강에서 지금 설명한 것들. 뭐 거의 뭐 90% 출제 빈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19세기까지고요. 현대 사회의 사회학. 여기도 이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축약해 보겠습니다. 축약. 자, 기본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요, 하부이론 또는 기능론이라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와 대비되는 관점이 갈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기능론, 갈등론, 대립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물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건 그거하고 좀 떨어져 있는 견해인데, 차이가 뭐냐? 이 두 가지는 사회 덩어리를 기준으로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거시적 관점이라고 그래요. 거시적 관점. 근데 그게 아니라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건 사회 현상을 파악하는데 개인을 보는 겁니다. 개인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를 가지고 사회 현상이나 인간을 파악하려고 한다 해서 얘네들을 미시적 관점이라 합니다. 이거 내용만 엄청 많고 설명만 많고 간단히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 사회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버리세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빈곤 문제가 있다. 빈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어떤 가난 문제가 있다. 과거에는 미시적으로 봤어요. 네가 게을러서 공부 안 해서, 너 공부 안 하고 맨 놀고 그래서 게으르고 그래서 넌 가난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와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으나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계속 가난한 거야. 그럼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가난의 이유, 우리나라를 보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가 뭐 난리였죠. 광풍이었죠. 아무리 월급쟁이를 해서 10년을 모아도 뭐 열몇 평짜리 아파트도 못 산다. 우리 사회가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빈곤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갈등론에서 뭐라 하냐. 부정적으로 봐. 뭐 기능이 그게 아니라 한마디로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놔서 그런 거다. 안 내놔서 그런 거다. 다 자기네들이 사들여버리고 집 10채씩, 20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안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거다. 똑같은 현상을 놓고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맞느냐? 그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딱 들었을 때 다음 중 기능론, 합의론에 대한 얘기는 뭐냐? 갈등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할 때 그걸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예를 들면은 사회 계층화 현상. 사회 계층화, 의사와 미화원을 보자 이거야. 이거 가지고 다 몇 개만 설명을 딱 들으면 여러분 여기서 막 이런 얘기 다 안 해도 알아요. 자, 의사와 미화원을 의사를 대우를 더하죠. 월급도 그렇고 뭐. 여기에 대해서 기능론에서 뭐라 하느냐. 당연하다 그건. 의사의 기능과
미화원의 기능은 다르다. 의사는 의사 되려고 십몇 년 동안 공부하고 돈 들이고, 그럼 당연히 걔는 더 줘야지. 더 우수한 기능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 계층화, 수직적 계층이 생기는 것을 인정해요. 아, 인정한다. 갈등론에서 뭐라 그러냐.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안 쳐가면, 뭐 간호사들을, 의사를 왜 간호사보다 더 대우하냐. 아, 간호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의사가, 뭐 간호사 메스 그러는데 간호사가 거기서 무슨,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이래버리면 의사가 수술 어떡하냐? 아니, 거기서 병원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 돌아갈 것 같으냐? 갈등론에서는 의사와 미화원을 차별하는 것 자체가 상층부 계급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더 훌륭한 일이라고 세뇌를 시켜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왜 차이를 두느냐? 사회 계층화? 열심히 해서 올라가는 사람보다 원래 권력이나 가정 배경이 좋은 애들은 상층부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걔네들이 계속 갖고서 안 내놓는데 니들이 아무리 설쳐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봐버리면 이게 갈등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딱 주고서 좀 사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능론일 가능성이 거의 90%고 막 그것을 위에서 착취하고 막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식으로 전개가 되면 갈등론입니다. 거의 90%. 그래서 그럼 당연히 어떤 비판을 해요. 기능론은 좋은 점도 있지만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변화에 저항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반면에 갈등론에 대해서는 니네는 너무 협동의 측면과 조화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대결 구도로 몰고 가려고 그런다. 니네는 너무나 급진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사회를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것을 사회현상을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요것도 하나만 예를 들고 지나갑시다. 낙인이론이라는 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데 낙인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동성애 같은 거가 많이 예를 듭니다. 아니면 무슨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청소년이 있다. 청소년. 뭐 여성 차별을 할 때 조선시대나 뭐 과거 우리나라 보세요. 자, 동성애라는 것이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줬는가? 확실히 알 수 없다 이거야. 그럼 왜 동성애가 문제냐? 사회의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이성애자들이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갖다 낙인을 찍는 상호작용을 한다 이거. 어쩌 이상해. 징그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쥐들 잣대로 막 낙인을 찍으니까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야. 찢어진 청소년 이상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청소년이 있다. 사실 뭐 그거 멋으로 입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저도 뭐 나이가 있지만 저는 이해해요. 그럴 수도 있고 하나의 패션인데 근데 그걸 다수의 기성세대가 저것들이 멀쩡한 바지 찢어 입고 다닌다고 그냥 막 계속 저것은 뭐 못된 놈이 공부도 안 하는 놈일 것이다. 막 이러고 낙인을 찍어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회의 모든 현상은 사람들끼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규정이 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탈코트 파슨스를 듭니다. 이 사람도 좀 나중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 탈코트 파슨스 체계론,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사회의 모든 것을 체계로 보고 그 체계가 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꾸역꾸역 세상은 굴러간다고 보는 것이요. 갈등론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 마르크스입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마르크스하고 구별할 사람이 이게 스페리 벼랑간 다렌돌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코우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빨간 별표가 그건 아닌데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아. 요 세 개, 도랑 별표, 파슨스 별표 한 70% 정도 출제 가능성인데 자, 파슨스의 논리는 그거죠. 이 세상은 다 하나의 체계인데 거기서 다 지나는 대로 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제도는 세상을 생산 분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게 굴러가게 하고 또는 종교 제도도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정치 제도는
질서를 유지하거나 이런 식으로 각자 사회라는 한 체계가 각 부분이 다 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꾹꾹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사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능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다. 그러는데 반해서 마르크스는 아니다. 계속 치고받는 과정에서 사회는 발전한다. 차이 알아두세요. 차이. 자, 차이가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 있습니다. 다 갈등론인데 마르크스 같은 경우는 갈등의 배경을 뭘로 봐요? 생산수단, 땅, 건물, 기계 그거 가지고 부려먹느냐 몸으로 떼어가지고 먹고 사느냐 그거 가진 사람 안 가진 사람끼리 갈등한다고 봐. 근데 여기서 다렌도르프는 뭐냐? 권위,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또는 권위, 지위 요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이건 알아 사람들이. 아, 마르크스는 생산수단, 기계, 땅, 건물 같은 거 가진 자, 안 가진 자가 갈등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렌도르프는 꼭 물질적인 돈 그런 게 아니라 권위와 나의 지위 그것을 지키려는 자들과 그게 없는 사람들끼리 그걸 서로 갈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약간 차이를 보인다는 거죠. 이거 좀 주의해서 알아두시고요. 구별하세요. 자, 코우저 같은 사람은 갈등 기능론을 주장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글자 그대로 갈등이 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집단을 결속시킬 수 있다. 일본이 그래서 주변 나라가 시끄러우면 조심해야 된다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할 때가 전국시대입니다. 굉장히 혼란을 통일했을 때 통일을 해놓고서도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래서 그 애들의 에너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조선 정벌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골치 아픈 친구들을 조선을 침략하게 한 거예요. 외부와의 갈등을 야기시키면 집단 내부의 결속이 강화됩니다. 아주 상수적인 수법입니다. 히틀러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 불만이 많은 것을 돌리기 위해서 옆에 나라를 공격하는 거죠. 이런 게 그걸 긍정적으로 만약 본다면 갈등을 딱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의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단이 보존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는 이데올로기를 새로이 맺는다든가 이 이데올로기가 맞다 지게 맞다 막 싸우다가 결국 어떤 좋은 이데올로기를 하나 맺는다든가 세력 균형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사회에도 보면 진보론 보수 세력 그거 꼭 나쁘다고 할 게 없어요. 아니 세상에 보수파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고 진보파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보수 진보 약간 보수 뭐 막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하면서 거기서 세력 균형을 이루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등등을 이제 코우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 자세히 물어보진 않겠지만 갈등도 기능론적인 그런 순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거 하나 또 약간 중요한 사람들이 있길래 낙인론 말고 미드라는 사람하고 이 블라우 요 사람들을 좀 알아두시죠.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아까 뭐 마르크스 베버 이런 건 아니지만 자 미드는 뭐라 했냐면 과거 그 블라우 이게 이제 이 사람을 교환이론이라 그래요. 블라우를 교환이론. 근데 이제 미드 같은 경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제가 잘못 썼군요. 요거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드. 교환이론은 블라우예요. 블라우는 완전히 인간은 교환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경제적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블라우 말고 나중에 나오는 그 호만스도 마찬가지예요. 호만스, 블라우 이 사람들을 알아두세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고 집단이고 다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어떤 이익을 주면은 거기에 반응하는 거다. 그거는 집단, 나라끼리도 그렇다. 저 나라가 우리한테 득될 것 같으면 걔네들한테는 어떻게 행동하고 얘네들한테 어떻게 행동하고 순전히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관계로 교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인간이고 집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요 미드라는 사람이 뭐라냐면 그건 아니다. 사람이 어떻게
동물과 같이 순 이득에 따라서는 움직이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마음, 마인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환이론에 반박하는 거지. 아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마인드, 마음, 정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경제적인 그런 요소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거 알아두시죠? 아, 미드라는 사람은 정신, 마음을 중시하는 사람들끼리의 마음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블라우나 호만스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은 이익이나 경제적인 요소에 따라서 움직인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네, 이거. 자, 새로운 이론. 이런 것은 이제 약간 어렵기 때문에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참고로 들어두세요. 민속 방법론. 자, 현상학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종합시켜서 민속 방법론이라는 것을 가핑클이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세요. 아, 민속 방법론 가핑클이라는 학자가 얘기했다. 뭐 그 정도. 어떤 이 민속 방법론 논리에 의하면 사회적 실제 감각을 구성하고 유지하는데 묵시적 동조, 사람들이 묵시적 동조, 요 말이나 알아두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를 이렇게 굴러가고 또 미국이라는 사회는 나름대로 굴러가겠지. 거기에는 우리들이 사람들이 그냥 얘기는 안 하지만 묵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다 동조를 하는 거야. 그냥 뭐 우리나라가 그런 규범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뭐 나도 거기 그냥 따라갈래. 이렇게 그냥 아무 말 안 하지만 거기 동조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 요건 좀 구조주의. 요것도 약간 좀 내용이 어려워서 독학사 같은 데서는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참고로 이 구조주의는 글자 그대로 구조라는 단어를 알아두세요. 여러분 슬픈 열대로 유명한 레비스트로스 교수를 아시죠? 레비스트로스. 자, 이 사람 논리가 뭐냐? 구조는 역사일의 원시인이든 고대인이건 중세인이건 지금 후진국 사람이건 미국 사람이건 이 세상 모든 세상 인간들의 삶과 문화를 딱 봤을 때 어떤 나름대로의 공통적인 구조는 있다. 공통적인 구조는 있다.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거다. 그럼 이런 마인드는 어떤 걸 낳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서구인들이 우리는 잘 살고 높은 빌딩 짓고 빠른 차 타고 다니고 말이야. 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막 맨발로 다니고 처음 별볼 일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런 것은 겉발림으로 이렇게 쓱 보이는 것뿐이지. 그 사람이 원시시대 필립 하나 아랫도리 걸치고 가더라도 걔네들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 구조, 틀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런 논리를 전개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주장을 하냐면 아주 강력하게 문화 간 우열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바로 문화 상대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사람이지만 차치하고 레비스트로스, 프랑스의 레비스트로스 인류학자, 구조주의 그리고 문화 간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는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존사회학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요것도 구조주의 같이 혹시 제가 높아심에 참고로 혹시 또 나올까봐 실존주의 사회학입니다. 실존이란 단어는 existence입니다. 자, 존재죠. 직역하면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가 본질, 이성적이다. 모두 똑같은 그 이성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현대인들은 다 쉬운 말로 해서 돈과 명예만 추구하고 막 똑같은 길을 가요. 틀이 있어요, 삶에.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는 던져진 존재라 그래. 그러면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 사회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불과하지. 그것은 사람이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법은 정답이 없다. 인간의 본성도 없는 거다. 그럼 뭐냐? 나는 일단 딱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자율. 단 조건이 뭐야?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내 삶을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사르트르의 유명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한 사회학 이론이 하여튼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번 강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